저는 결혼 7년 차인 30대 후반 나이의 워킹맘이에요.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의 나와 정말 비슷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시댁에서 폐악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곤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세상에 고부 갈등과 시집살이가 어디에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왜 시집살이를 그대로 당하고 참고 살겠나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혹시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당한다면 나는 결코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직접 만나며 살아보니 현실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위로는 누나 둘과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 일남 삼녀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신우들이 등살에 시달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장가서 새언니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시집살이가 아닌 결혼을 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새언니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만 챙겨주고 오라고 한 적도 없으니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먼저 편하게 해주셔서 새언니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쟤도 시집을 갔을 때 실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 후 신혼 초반 1년 정도는 시댁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안 그래도 집에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딸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시겠다면서 앞으로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시몬을 비롯한 셋이나 있는 신우들도 어찌나 적극적으로 대해주던데 이렇게 잘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일이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어요.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려 하셨고 요즘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다 준비해 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저를 신경 많이 써주시는 그런 만큼 저도 제가 시집 자랐다 생각해 용돈과 선물도 챙겨드리고 기념일에는 꽃이나 직접 쓴 손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제 부모와 가족을 아주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은 신혼 인연이 제게 지나가기도 전에 끝나가고 있었다고요. 저가 시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아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확실하게 저를 따돌리고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결혼 생활 3년 차에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를 제가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몸보신을 시켜주겠다며 모두 함께 우리 집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와 하루 종일 있었지만 육아가 처음이라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 친정엄마가 2주 동안 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엄마도 집을 비우고 저희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올 때 왜 우는 이유를 몰라서 당황했고 집안일까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고 힘든 날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앱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 곤란한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멀리서 손자 보고 싶다며 집에 오길 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명분은 며느리를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 함께 오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오기 이틀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모두 한 겁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다가는 아무리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라도 입에서 잔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집안 상태였기 때문이죠. 낑낑거리며 꼼꼼히 이틀 동안 대청소를 했어요. 남편도 가족들이 집에서 자고 갈 일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냐며 대충 편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주말이 되어 3명의 시누이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양손에는 음식이 가득 담겨오셨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제 몸조리도 하라고 직접 집에서 만들어온 곰탕까지, 집 밥 먹을 때 먹으라고 갖고 온 다양한 밑반찬과 김치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정성에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하시더니 신부들이랑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주방 근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시어머니께서 너는 저기 가서 아이랑 놀아주고 있으라 하시면서 거실로 쫓겨났어요. 그러고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식사 준비가 다 끝났다며 부르셨어요. 완전한 잔치상은 따로 없었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나 좋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상황을 빨리 눈치채는 편이라서 음식이 맛있다고 과찬스럽게 칭찬하며 어머님께 많이 드시라고 음식을 밀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짢아 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결국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꺼내시더라고요. 얘 근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어때? 주방에 아무것도 없니?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 맞아. 너애 키운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사실 애 낳기 전까지는 밖에서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우리 부부 모든 식사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지난 상황이라서 집에서 밥을 다 만들어서 먹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애 버느라 정신없어서 혼자 빵 한 조각만 대충 먹고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와중에도 남편 퇴근하면 저녁 식사 하나만큼은 제대로 차려주려고 노력하던 중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 밥은 잘 못 챙겨 먹어도 신랑한테는 항상 잘 차려주고요.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라고 말한 후 어머니께서 제 발언이 걱정되어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해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발언을 막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후에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후 밤이 늦기 전에 다시 내려가 보아야겠다고 하셔서 모두 일어나셨고 너희들은 밥도 먹었고 손자들도 봤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가 되었다 생각하며 먼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차에 타기 시작하자 저는 조수석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준비해온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니,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고 이건 아버님과 맛있게 드세요. 애교가 아닌 애교로 용돈을 건넸는데 어머니는 용돈은 됐으니 너나 필요한 곳에 쓰라면서 돌려주셨습니다. 준비해온 봉투가 한 번에 거절당하여 조금 당황하고 어떻게든 차에 타기 전 어머님의 핸드백에 넣어두었지만 잠시 후 어머님이 다시 차 문을 여시며 아니, 너는 됐다니까 왜? 라고 하셨어요. 자꾸 그러세요? 내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용돈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셨죠. 그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얼어있었던 나머지 어머님이 던지신 봉투를 받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차 안에서 아버님과 신우들도 그 상황을 목격했을 텐데 창피했습니다. 제가 쪼그려 앉아 떨어진 봉투를 주워올 때 어머님은 그냥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어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걸까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날따라 어머님이 좀 이상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 크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냉랭한 반응이셨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저를 보시지도 않고 꼭 필요한 말씀만 겨우 하시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싶어서 기분 풀어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싸늘한 반응이라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도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할 리가 없다면서 괜히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슬슬 지치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짜증이 나면서 어차피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해도 1년에 몇 번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아이가 생긴 뒤로 더 좋아졌어요.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잘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얼굴을 서로 안 보고 산다 해도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은 서로 얼굴을 마주쳐야만 했는데 그때가 설날과 추석 명절이었죠. 그 전까지는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더라도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어머님과 제 사이가 어색해진 뒤로는 그보다 더 괴로운 시간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전을 부쳐도 제가 만든 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은근슬쩍 한쪽으로 빼놓고 제사상에 올리지 않더라도 어휴, 아직도 그렇게만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긴 것은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으로나 먹어야겠다. 은근히 그러는 것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게 자체가 싫어져 지경이 왔습니다. 특히 시댁에는 막내 신우가 아직 시집에 가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일은 같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명절 준비는 대부분 혼자 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해가 갈수록 명절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석에 시어머니는 간단하게만 나물 정도로 무쳤고 저는 혼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함께 먹은 것은 잡채와 갈비뿐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웠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일한 결과 저녁이 되니 기운이 다 떨어져서 시원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댁에서는 그런 행동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와 신우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날은 조금 더웠고 하루 종일 일한 끝에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에어컨을 틀고 침대에 누운 순간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남편이 술자리를 끝내고 자러 들어오는 줄 알았지만 에어컨을 끄고 물러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에어컨을 틀고 자는 것이 마땅치 않았는지 생각하는지 굳이 제 방까지 찾아와서 에어컨을 끄시고 나가셨습니다. 제 며느리가 얼마나 미워하던지 밤까지 찾아와서 에어컨을 끄시고 가셨겠죠.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나 명절에만 되면 얼마 동안 못 뵌 제 얼굴에 대한 잔소리를 전부 톡톡히 하셨죠. 육아휴직 중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아들 혼자 고생하면서 놀고 먹을 때 좋냐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회사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 후에도 애 엄마가 애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돈다고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어찌 생각할지는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불만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고 그에 대한 대처는 생각 중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아서자 그동안 신인 말했던 자는 제 글을 돌리고 제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서 남편을 통해 용돈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댁가 우습게 안다면서 큰 신우가 직접 전화를 해와서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편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제대로 대우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말이죠.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보는 게 너무 싫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로 용돈을 드릴까 하다가 한번 돈 봉투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돈 대신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은 카톡으로 고맙다 한마디 하시곤 별다른 소리가 없으셨고
나중에 또 다시 큰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은 너무 성의 없는 선물 아니냐며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생신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 드렸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신우들한테 저런 소리를 듣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앞으로는 자기가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며 저를 다독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 신뢰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오래 지나지 않아 지난해 설날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설 전날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평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미련스럽게 시댁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집안에서 유일한 며느리로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전을 다지고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우리 시댁에서는 설날에 함께 모여 만두를 빚었죠. 예전부터 이렇게 하던 것이었고 만두를 만든다면 직접 만드는 것이 더 맛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저도 제가 처음 시어머니와 앉아서 만두를 빚는 시간에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추석 송편은 사다가도 하더라도 설날엔 반드시 직접 만들었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제가 물론이고 시집간 신부들까지 다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게 됐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만들게 되었죠. 그날은 대낮부터 시어머니와 둘이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크기가 커서 한 애기 주먹만한 만두를 200개 정도 준비했지만 그날은 300개가 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신우들이 자기 시댁으로 가져가 달라고 해서 양이 늘어나고 서로 말이 없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제가 너무 답답해져서 먼저 어머니께 말을 걸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서로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는지 대답도 약간은 차가웠고 반응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날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나요? 조금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오랫동안 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을 어렵게 꺼낸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만두를 빚으시다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내 딸이 아니잖냐. 이쁜 짓을 해야 이쁘게 보던지 하고 한마디를 툭 내뱉으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남은 연결고리를 끊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시아버지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겠구나 생각했죠. 앞으로는 명절이든 시부모 생신이든 시댁에 다시 가지 않아야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도 없이 어디론가 나간 막내 신우가 아닌 대신에 시어머니와 둘이서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차례상에는 떡국이 올려져 있었고 사례가 끝나자마자 그 떡국에 어제 미리 빚어놓은 만두를 넣어 만둣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떡만둣국을 하나씩 퍼서 가져오셨고 시아버님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받은 뒤 마지막으로 제 떡국도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릇에는 주먹만한 만두가 3개씩 있었는데 제 그릇에는 떡은 몇 개 떠다니고 만두는 한 알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심지어 내 옆에 아들도 만두가 있었는데 나에게만 주지 않으셨다.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속으로 분을 삭히고 조용히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세상에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가장 나빴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오늘이 지나면 다시 시댁에 오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아까워서 빨리 밥만 먹고 정리하고 나면 남편에게 가자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아들이 내 밥그릇을 보더니 왜 엄마한테만 만두가 없냐면서 자기가 하나 준다며 숟가락으로 덜어주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사소한 일이었지만 기분이 확 더 좋아졌어요. 살 아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 하나 싶어서 더 화가 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이 상황을 눈치채고 엄마, 대체 왜 그러는데 먹는 걸로 일해야겠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똑바로 하는 일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아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식구들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남편도 놀라고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죠. 마지막으로 조용히 밥을 먹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고서 이상해서 속 편하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우리 집 챙겨 들고 옷을 입혀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현관 앞에서 나를 막아서며 어디를 가냐고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지. 왜 우리 손주를 내가 데려가? 저도 그때는 이 판사판이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니 앞으로 영원히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시모를 밀쳐내고 나왔더니 남편이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나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이 상황에서도 당신 엄마 편을 들려고 하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남편도 이번만큼은 할 말이 없었는지 자신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명절이나 뭐든 시댁에 내려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 없을 것 같아요. 정 가고 싶으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당신은 혼자서 이혼까지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갔다가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모뿐만 아니라 신우들한테도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왔다고 해요. 이제 다시는 만날 생각도 없는데 전화도 전부 받지 않으려 했는데 큰 신호의 전화를 받았더니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서운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 많았어요.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뭐, 당신 엄마 너 지금 막 가자는 거야? 너는 대답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당신네 집에 방문하는 일이 없을 테니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서로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주시기를 바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전화가 오고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신우들이 보냈지만 어찌됐든 안 볼 사이이니 무섭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려 해도 그 집딸이 되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해내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 없이 제가 싫다고 하시니 이제는 더 할 일이 없어요. 서로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인생이 짧은데 굳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노력해도 보이고 심적으로 힘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시작한 시점부터 시댁 가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제 생애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제 뒤에서 제 비판을 그렇게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더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해 설날에도 남편은 시댁에 내려가고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게 훨씬 편안하고 제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도 아마 눈에 거슬리지 않는 며느리가 안 보이니까 혼자 음식 준비를 모두 하느라 속상한 명절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